일단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래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로보티즈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차기 주도 섹터로 거론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명실상부 국내 수출 1등으로 자리 잡은 방산 섹터에 대해서 저희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유진투자증권의 양승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리포트만 이렇게 매번 보다가 저희 직접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오늘 저희 녹화 날이 1월 7일 화요일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로봇하고 방산이 다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CES 2025에서 이제 젠슨 황 CEO의 그 기조 연설이 있었고, 거기서 로봇이 또 한 차례 크게 언급이 됐거든요. 좀 자세하게 여쭤보기 전에 저희 초대석에 처음 모셨으니까 소감 한 말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기계 운송 그리고 로봇 산업 담당을 하고 있는 양승윤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요즘 뭐 로봇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제가 보는 섹터들이 계속 이제 뭐 주가 변동성들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주목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들 통해서 최대한 조금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 좀 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로봇 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작년 말에 오픈 AI가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할 수도 있다, 약간 참전에 대한 신호탄을 날렸거든요. 그게 좀 불씨가 됐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죠. 자회사로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로봇 테마에 뭔가 불을 좀 질렀지 않나. 그 불씨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확 질러줬고, 정말 많은 로봇주들이 상한가를 갖고 뭐 부품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5년에 그 주도 테마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양승훈 연구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저는 로봇을 뭐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이제 뭐 주가도 그렇고 아니면 로봇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시장에서야 갑자기 이제 2025년에 뭐 앞으로 휴머노이드랑 뭐 로봇 AI 이런 것들이 관심이 커질 거다, 뭐 주도 섹터다, 이제 이런 관심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는 계신데,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원래 작년 내내 이 휴머노이드 업데이트랑 뭐 로봇 AI 업데이트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었고, 또 오픈 AI도 뭐 연말에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또 뭐 로봇 AI 연구를 다시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가지고, 또 지금 주목받고 있는 뭐 엔비디아의 이제 제슨 토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용 이제 칩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상반기 때 GTC 2024에서 다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이어서 새로운 것들은 크진 않았다. 다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또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첨단 로봇들을 향해서 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좀 불을 지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는 이 로봇 산업은 좋은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주가 흐름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뭐 시장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랑 이제 로봇 AI 관심은 있는데,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뭔가 이 흐름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실망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연말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뭐 본업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큰 테마, 큰 신사업을 놓지 않고 계속 하겠다, 이제 그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을 기존 15%에서 35%까지 끌어올리면서 증명을 해줬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은 좀 이제 기대를 가져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보면 2025년이 딱 됐다고 해서 로봇이 주목받을 거다가 아니라, 이전부터 꾸준히 작년부터 그런 조짐은 있었으나 다만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말씀 속에 좀 뼈가 있는 게,
국내 로봇 테마 관심은 없는데 네, 네. 주가 안 가는 이유. 네, 네.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숫자로서 증명이 안 되니까 사실 투자자분들 손이 안 가거든요. 네. 그 명실상부 1위 기업이나 두산 로보틱스도 일하는 두산 로보틱스도 매출이 크게 안 나고 레인보우도 뭐 적자였잖아요. 이제서야 삼성전자 자회사로 네, 들어가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올해는 좀 다르겠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것만큼 이 로봇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내고 뭐 이익을 내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이제 네. 생각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실 전체적인 뭐 로봇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 로봇 산업의 로봇들 수요들도 같이 올라오면서 업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냉정하게 말했을 때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 같이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또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상장되어 있는 작은 기업들은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업황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에서 수요가 좋아지는데 우린 거기에 수출을 안 하니 뭐 이런 업황 개선 흐름들을 좀 적극적으로 따라가거나 동행을 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뭐 가까이 이제 로봇들을 오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뭐 내수 시장을 좀 벗어나서 계속 수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그러면은 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은데 이 로봇 테마가 좀 단기적이라는 말씀이세요? 단기적일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게 작년에 굉장히 이 로봇 쪽에 안 좋은 평가를 많이 했던 거는, 저희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뭐 기대감들은 있지만은 이제 펀더멘털이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주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고 이제 기대감이 더 올라온 부분들은 맞지만 크게 이제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들은 아직은 많지는 또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은 또 이것들이 뭐 자칫하다가는 뭐 또 큰 실망감으로 또 변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보수적인 시각들은 늘 좀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일단 로봇 테마 너무 막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열광하고 나도 막 추격 매수하고 뇌동매매하고 그러지 말자. 네. 이렇게 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저희는 주식 투자를 못 하니까 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항상 제가 만약에 주식을 로봇 쪽에서 뭐 산다고 하면은 뭐 사고 싶은 기업들이 뭐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주가가 올랐고 또 올랐던 이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계기들, 그런 배경들, 그런 요인들을 잘 한번 이번 사이클 때 학습을 하고 배워놨다가 또 언젠가 조정을 받고 또 저희가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는 이제 그런 전략들도 상당히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는 안 하더라도 일단 사이클을 좀 익혀놓고 있는 게 좋겠네요. 네, 다음번에 네. 이제 로봇에 정말 뭐 상용화가 네.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리포트를 봤거든요. 이제 그 대기업이 붙어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다. 뭐 삼성전자, 레인보우, LG 로보티즈, 뭐 포스코 뉴로메카, 네, 네. 그다음에 SK온 유일 로보틱스 네, 네. 요렇게 네. 그런 굵직한 종목들은 그래도 대기업이 붙어 있으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지금의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의 뭐 실적 수준이나 아니면은 뭐 자금 여력들이 사실은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니 결국 이 로봇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 계속 성장하고 기술 투자를 하려면은 뭔가 또 이제 다른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대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또 보완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기업과 협력하는 그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고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보고 있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캡티브 수요죠.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또
하나하나 영업을 해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제 상황들인데 어쨌든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대기업 쪽에서 나오는 수요들을 뭐 수주를 받아서 저희가 또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런 자금 여력과 뭐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캡티브 수요에 따른 뭐 실적 성장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기업들이 당연히 이런 우리나라 로봇 전문 기업들에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뭐 안 좋을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자회사 들어가면서 캡티브 매출이 늘 거다. 결국 로봇 테마에서 가장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실적인데 그 부분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뭐 그럴까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가 알려져 않고 그죠. 근데 다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뭐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 시너지를 이제 내다보고 레인보우랑 협력을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또 삼성 뭐 전자뿐만 아니라 이 삼성 그룹사에서 또 당연히 자동화 수요는 있습니다. 네. 결국 뭐 다른 기업들만 자동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네. 삼성도 결국은 앞으로 무인이라든지 자동화 이 공장 내부에 이제 그런 테크들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적용 관점에서 어떤 로봇들을 쓸까 어떤 자동화 설비들을 쓸까 하면은 결국은 또 이제 본인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거를 쓰는 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연구원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밸류체인 본사 뭐가 있죠? SPG, SBB 네, 테크 이런 네. 기업들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때요? 저는 당연히 요즘도 이제 제가 세미나 많이 요청 주시고 할 때 항상 네.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 그 밸류체인을 당연히 봐야 된다고 아,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다 보니까 네. 안에 들어가는 뭐 모터라든지 핵심 부품들 대부분이 내재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감속기 개발은 했습니다만은 아직 양산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SPG 감속기를 또 채용을 해서 쓰는 걸로 또 알려져 있고 결국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가 협력을 해서 휴머노이드를 만들면은 뭐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결국 뭐 지금 협동 로봇을 만드는 것과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부품은 크게 다르지가 않으니까 똑같이 모터랑 뭐 감속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럼 또 결국 또 이제 그런 간접의 수혜이긴 하지만 그런 부품사들로까지도 좀 저희가 시선을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나. 네, 좋은 힌트가 됐습니다. 꼭 지금 투자 안 하더라도 네. 뭐 상용화가 정말 되면 네. 사실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가 뭐 우리나라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일본에 감속기 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맞아요. 근데 그 회사가 거의 최근에 1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와. 그 이유가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처럼 뭐 휴머노이드 기대감들, 뭐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뭐 피규어 이제 이런 로봇들에는 결국 또 부품이 쓰일 거고 뭐 감속기도 들어가고 모터도 쓰일 건데 어디 거가 쓰일까? 일단은 당연히 대장주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니까 조금 이제 그런 관심들이 덩달아서 커졌던 것들이 아닌가. 뭐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면 당연히 부품사들도 저희는 빼놓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모니 거기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이제 감속기를 국산화 시킨 게 SPG 아니에요? 그렇죠. 뭐 SBB 테크도 SBB 그렇고 테크. SPG도 그렇고 네, 국산화에 성공을 한 그런 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습니다. 얼마나 좀 따라갔어요? 발끝도 못 미치나요? 발끝도 못 미친다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일본에 해왔던 그 세월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일본은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그 감속기 하나만 파왔던 기업이니까 뭐 저희가 당장 그거를 개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 일본만큼의 성능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쓰고 있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면은 결코 뭐 못 쓸만한 그런 제품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잘 되면 그 마켓쉐어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 그렇죠.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많죠, 궁금한 게? 그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뭐 앞으로는 찾아올 거다. 뭐 테슬라 옵티머스도 그렇고 이제 그 젠슨 황 CEO도 그런 말 했잖아요. 로봇계에 챗GPT 모멘텀이 오고 있다. 모먼트가 오고 있다. 이런 말 했는데 사실 예전에 로봇 섹터가 랠리를 보였을 때는 휴머노이드보다는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맞아요. 네. 자동화 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테마를 좀 어떻게 봐야 돼요? 협동을 봐야 돼요? 휴머노이드를 봐야 돼요? 사실 저희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늘 이제 투자 시장에다가 소통을 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일단 로봇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산업용 로봇도 있고 뭐 서비스 로봇도 있고 산업용 로봇에서는 뭐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방금 말씀 주신 협동 로봇이 있고 서비스에서는 뭐 서빙 로봇, 물리 로봇 뭐 등등등 거기에 이제 부품까지 해서 뭐 여러 이제 분야들을 또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렸었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건 조금씩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시장은 더 먼 미래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좀 편안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하드웨어는 당연히 뭐 휴머노이드 그 자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로봇 AI 이렇게 나누어서 좀 투자 접근하는 게 조금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CES에서 젠슨왕 CEO가 기조 연설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설명할 때 나왔던 기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네, 현대차가 인수한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장에 사실 가장 매출 실적과 좀 직결된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 로봇계 그 영상으로도 되게 유명했어요. 네. 트럼프 당선이. 네. 경우도 네. 들어간다고. 차라리 아예 생각을 비틀어서 현대차 쪽으로 네. 시선 돌리는 거 네, 이런 네. 전략도 괜찮아요? 실제로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좋아서 현대차를 사는 거다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일단 지금 가능성이 또 높게 나오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에 대한 가능성들 뭐 나스닥 시장에 뭐 IPO를 한다, 뭐 그게 올해 내년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보도들도 다수 나오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뭐 기업 가치는 뭐 10조 원 이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뭐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거의 80% 가까이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0조 이상 투자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현대차라고 하는 기업, 현대차 그룹에도 당연히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정말 좋은 회사고 훌륭한 회사지만 최근에 구조조정을 또 단행을 했었어요. 그 회사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비효율성들을 걷어내고 계속 뭐 이제 체질들을 개선을 하겠다 취지에서 구조 조정을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아직 실적이 많이 안 나옵니다. 네. 매출액 규모로 해도 뭐 수백억 원 규모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해서 아직까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뭐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하고 앞서 나가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 어렵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그게 비단 한국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파는 거는 사실 다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보편화가 안 됐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쓰일 수 있는 그 산업군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아직 뭐 B2B 시장이잖아요. 네. 로봇이라는 것이 B2C로 가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 네. 있는 다만 이제 성장성은 확실한 네,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지금 시장이 좀 테마가 나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하드웨어에서의 탑픽,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탑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마 국내 주식 뭐 해외 주식 둘 다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제일 그래도 해외 쪽에서 봐야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테슬라와 엔비디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뭐 제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일단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래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로보티즈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로보티즈가 왜 소프트웨어냐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로보티즈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 구동 모듈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에서 배송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 AI랑 무슨 관계냐 이제 보실 수 있지만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로봇 AI를 만들려면은 이게 이제 물리적인 AI니까 물리적인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물리적인 데이터는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지만 결국 일부는 또 로봇이 실제로 움직여가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로봇들을 또 뭐 시중에서 파는 거 비싼 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뭐 연구기관의 입맛에 맞추어서 연구 플랫폼들을 또 따로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뭐 알로하라고 하는 이제 연구 개발 플랫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이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부품이 그런 연구 개발 플랫폼으로 다수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이긴 하지만
AI 개발 수요 올라가고 데이터 수요가 올라가면서 연구 플랫폼 수요가 올라갈 때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이 또 동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로보티즈도 큰 궤에서는 그 흐름들을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유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점이네요. 좋은 접근입니다. 이게 또 우리 양승우 연구원님 아니면 또 들을 수 없는 네, 인사이트고 그 액추에이터 사실 종목들이 최근에 되게 핫하게 움직였어요. 하이젠 R&M 그 기업도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인데 액추에이터로 이제 올랐거든요. 그쪽에 대한 뭐 시선은 그냥 신규 상장에 대한 가격 메리트입니까? 사실은 조금 더 스터디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로봇에서 원가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품이 일단 첫 번째가 감속기, 두 번째가 모터이니까 어쨌든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모터 쪽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또 없어요. 없어요? 예,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글로벌리 봤을 때도 로봇용 모터를 하는 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없으니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AI 스타트업 진짜 많던데 네. 그게 막 확장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개발도 하고 이런 기사는 되게 많은데 사실 상장 기업이 별로 없어서 네. 이게 상장사 안에서 우리가 또 로봇에 대한 투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관점에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는 글로벌리 봤을 때 휴머노이드를 하는 이제 그런 퓨어한 로봇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냐 없냐 했을 때 일단은 원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국내에서는요? 네, 국내에서는 그랬고 네. 글로벌리에서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최근은 아니고 이제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도 12월 달에 중국에서 유비텍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회사가 또 상장을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하나 둘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관점에서는 뭐 또 그런 방법의 투자 접근도 가능한 하나의 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로봇 테마는 좀 힌트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또 우리 양승훈 연구원님이 한 테마만 커버하시는 게 아니라 또 방산까지 대단하십니다. 되게 똑똑해야 되겠어요. 시간도 많고. 자, 방산조 말씀드려볼 텐데 사실 요즘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엔 태조 이방원이었거든요. 요즘은 조방전. 그러니까 뭐 태조 이방원이든지 조방전이든지 방사는 꼭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수출을 많이 기여를 하는 이제 섹터로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았고 사실 근데 최근에 뭐 폴란드 수주한다, 뭐 루마니아 수주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동유럽 시장이나 우크라 전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충족 못 시키면서 2024년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2025년도에는 방산 대체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방산을 사실 뭐 투자하신다고 하면 빼놓고 생각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방산이라고 하는 섹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섹터들도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방산 섹터는 투자할 때 반드시 좀 들고 가야 되는 섹터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이렇게 성장을 하는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뭐 방산이 이제 여러 정치적인 리스크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실적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회들은 타 섹터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 우위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반드시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네. 비교 우위,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 성장성 너무 확실한데 어떻게 빼놓고 볼까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오늘 또 터진 뉴스인데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권한대행까지도 뭐 고발을 당했어요. 지금 벌써 대통령, 저희 그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그 수장이 없으니 방산 같은 좀 대대적인 사업은 사실 대통령이 조금 이끌어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방산 섹터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보고 있는 거는 네. 일단은 이제 보통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기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뭐 상대국 보통 정부나 이제 이런 B2G의 형태로 딜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뭐 명목상으로는 이제 B2G다. 그러니까 기업이 상대국 정부한테 판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 뭐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우러서 이제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훼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저희는 수주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은 하는 한편 또 이게 이제 반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나서서 수주를 따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라든지 뭐 경제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방산 딜들을 따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이 방산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약간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뭐 우려를 하거나 과도하게 우리나라 방산의 그런 이제 성장 동력이 뭐 훼손이 됐거나 없어졌다 이제라고 네. 보는 거는 또 그 부분은 또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려가 맞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동력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주셨고요. 작년에 그 수출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를까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0억 달러 신규 수주를 하겠다고 목표치를 잡아놨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목표치 자체가 중간에 한번 150억 불로 목표치를 하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수주했던 금액은 95억 불에 그쳤으니까 이제 초기 목표 대비해서 절반도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올해는 그래도 저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방사청에서도 일부 이제 해명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은 대규모 딜들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네. 뭐 저희의 귀책 사유라고 보기 좀 어려운 이유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이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뭐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뭐 한 70억 불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일부 뭐 중동 국가와의 회전익 헬기 수출 그리고 뭐 고정익 수출 이제 이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이제 작년에 파이프라인으로 잡아놓고 있던 것들이 뭐 사실 협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변수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맞아, 우리나라 엄청 정부도 많죠. 그렇고 뭐 해외 상대국 그런 수요국의 상황에 따라서도 계속 타임라인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서 근데 사라진 거는 아니니까 사라지지 않은 만큼 올해 관련된 수주들이 조금 지연은 됐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작년 이상의 수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뭐 방사청은 역대 최대를 뭐 노린다 이야기는 하시지만 저가 추정을 했을 때는 뭐 저희가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만 확정적으로 수주를 받아도 한 150억 불 정도는 수주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파일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 뭐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그렇죠. 늘 LIG. 파이가 컸던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LIG 넥스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로템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억 불짜리가 이연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제가 추정하는 150억 불의 거의 절반 수준이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이 방산 다 먹여 살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액수가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기 사업이 참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수혜주로도 방산이 분류가 돼요. 방위비 분담금 네. 올린다. 네. 맨날 이제 트럼프가 태클 걸죠. 우리나라한테도 우리 미군 철수한다 막 이렇게 맨날 태클이 거는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내 나라는 더 강하게 내가 지켜야겠다,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더욱더 무기를 쟁여놓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방산 섹터가 트럼프 소외주로 오히려 좀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2025년 뭐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의 방산의 흐름은 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 딱 이게 수혜다 아니다라고 판을 이렇게 딱 저희가 이제 구별을 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요인들이에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리스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종전 리스크. 이제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가 꺼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딱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뭐 전쟁은 끝나더라도 무기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트럼프의 그런 정치적인 특성상 자주국방, 그러니까 그런 방위 분담이라든지 뭐 미국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무기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기회들은 있을 거다. 다만 이제 요거를 이제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늘어나는 무기 수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증분에 대한 부분들을 네.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면은 2022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기업도 유럽 기업도 갑작스러운 무기 수요 증가에 대응이 안 되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빠른 납기 이제 성능도 그렇고 가성비도 괜찮고 뭐 캐파도 굉장히 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주를 많이 받았던 건데 이제 전쟁이 발생한 지도 이제 거의 뭐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뭐 방산 캐파들 다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방위비 분담을 이제 알아서 늘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무기를 사라. 라는 부분들이고. 역시 사업가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토가 보통 타겟이 또 많이 되는데 나토가 원래는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 국방 방위비에 이제 지출을 하도록 목표치를 정해놨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뭐 3%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트럼프는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뭐 4%, 5%까지 올려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이게 1%, 2%, 3%가 뭐 수십억 원, 수천억 원이 아닙니다.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수십조 원 규모, 수백조 원 규모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 거를 사냐라고 하면은 미국 거를 사라라고 저희는 압박을 좀 걸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유럽은 또 그게 싫겠죠. 당연히 이제 유럽의 방산 기반들을 키우고 싶을 거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아마 올해부터 이 방산 업종에서의 보호주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쪽으로 기회들을 좀 찾았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조금 난이도는 한층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요. 흘러나오는 수요들을 계속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뭐 유럽에서 이제 수요가 올라갈 텐데 그럼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대응을 하려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동이나 뭐 아태 지역에서도 수요는 올라갈 텐데 거기에 대응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흘러나오는 수요들이 충분히 뭐 아태, 중동, 남미 쪽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기회들을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까지는 지역적인 우선순위로 보면은 뭐 유럽 뭐 아니면 중동, 아태 순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후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마 아태가 가장 위로 올라오고 뭐 중동, 뭐 유럽 순으로 좀 변화될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내각 인원들이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문을 닫았던 거는 이제 국방 차관이 있어요. 네. 엘브리치 콜비라고 저희 투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눈여겨서 보고 계시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국방 정책들을 거의 대부분 좀 결정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분이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뭐 사실 그 전에도 미국이 그랬지만은 아시아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 어머. 그러니까 미국의 힘들은 뺏어가려고. 아시아 힘을 쏟아야 된다. 아니,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아시아의 최대 경쟁 국가가 있다. 중국이라고 하는 경쟁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러우 전쟁도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아시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은즉슨 이제 앞으로 모든 힘들,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모든 이 국가들의 파워가 아태 쪽에 쏠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아태 쪽에 그런 지정학적인 불안감들이 훨씬 더 고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뭐 유럽, 뭐 중동 쪽을 봤다고 하면은 아태 쪽에서 무기 수요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그 미국에서 지금 아태 쪽을 노리고 있으니 아태 지역에 무기를 많이 사들여서 이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좀 길게 드리긴 해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헷갈려요. 미국이 아태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무기 판매를 집중하는 건 아니고 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 움직임들이 더 강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태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뭐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의 우방국들을 활용을 할 거고, 그러면서 긴장감도 높아질 거고, 이 국가들의 무기 수요가 점점 올라갈 건데,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방산 기업들은 이런 무기 수요들을 지금 대응을 하는 게 보통 유럽 쪽에 좀 대응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은 미국 내
수요들을 대응하기도 정신이 없으니까 약간 빈집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니치마켓. 니치 마켓이다. 네. 그러니까 이 무기 수요는 아태 쪽에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뭐 미국이랑 유럽 방산 기업들은 딴 데 처리를 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아태 쪽도 뭐 수출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조금 더 포커싱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뭐 폴란드에서 이제 거의 조 단위의 수주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루마니아 수주들이 나왔고 뭐 저희가 뭐 기타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발트 3국 뭐 북유럽 국가에도 판매를 하면서 원래 많이 팔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뭐 프랑스, 독일 이런데 판매를 하는 것들도 기대를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더 현실적인 스토리는 이제는 이제 아태 쪽에 다시 돌아와서 아태 쪽의 수주들을 가져가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거 제일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뭐 보통 이제 아태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 지역적으로 지역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네. 이제 무기 아이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무기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뭐 탱크도 있고 자주포도 있고 네. 뭐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기류들이 있는데 일단 아태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고려하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거는 지상 무기 체계보다는 좀 하늘나라. 미사일이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아, 그리고 뭐 지상 무기 체계도 조금 뭐 단순히 뭐 탱크나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이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뭐 천무라든지 이런 아니면 K9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 관심들이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함정 이런 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함정이 필리핀의 어쩌고 호위함 이제 이런 네. 것들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네.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투기는 하나여로?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네. 아 수리온? 수리온이나 아니면은 뭐 흔히 저희가 FA50이라고 FA50 하는 제일 흔한. 네, 경공격기 그리고 최근에 네. 또 개발을 해서 양산에 돌입한 네. KF-21 요런 KF-21, 아이템들도 예. 있습니다. 네. KF-11과 FA50 하는 항공우주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천문은 LIG 넥스원이고요. 천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천궁이 LIG 넥슨입니다. 아, 이름 이름이 다 되게 비슷해요. 헷갈리네요. 네. 헷갈립니다. 그 천궁이 유도 미사일인가요? 천궁도 유도 미사일이고 사실 네. 천무에 들어가는 탄도 유도 미사일이어서 아. 이게 이제 좀 제가 뭐 반드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좀 음.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대 공은 웬만하면 다 LIG 넥스원이 하는 거고 네. 그 외에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거는 LIG 넥스원. 그 외에는 쉽다. 네.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대지 땅에서 지대지. 땅을 노리는 거는 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외에는 LIG 넥스원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럼 네. 두 기업이 사실 아태 지역을 섭렵하기에는 가장 유력한 거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좀 가장 역시 기대되는 종목도 하나여로와 LIG 넥스원 네. 이렇게 좀 좁혀지네요. 네. 좋습니다. MRO 이야기하셔서 오늘 하나오션이 또 12%나 급등했거든요. 네. 이제 MRO 투톱이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인데 이쪽도 방산으로서의 매력도 또 좀 있습니까? 충분히 네. 있고 또 시장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네. 또 보수적으로 얘기할 때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괜찮습니다. MRO가 뭐 시장은 크다. 라는 부분들 저도 동의는 하지만은 과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보통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상선 메인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워낙 조선 또 호황이고 성과들도 높아지고 있고 뭐 이 LNG 운반선 하나를 이제 수주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관점들이 있는데 과연 이 MRO 하는 게 돈이 되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뭐 실제로 뭐 하나 오션이 이제 계속 이제 수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미국의 뭐 군수 지원함들 최근에 하나 더 받아서 2개 정도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수백억 원 규모 이익 레벨로 봐도 뭐 흔히 저희가 이제 로우 싱글, 미드 싱글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 이익률이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은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조선업들이 보통 그래도 매출 규모가 조 단위인데 실적이 매출로 찍히는 게 뭐 수백억 원이고 이익이 뭐 이제 로우 싱글이라고 하면은 뭐 수십억 원에서 그보다도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기업들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가 하면은 조금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은 상선에 집중을 하면서 이 상선 쪽에서 이익을 극대화를 하는 게 조선소들의 더 적합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PG 이런 거. LPG, 뭐 LNG 운반선, LNG. 뭐 암모니아 운반선, 네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저희 조선 업황이 안 좋았으면은 네. 그런 물량들 처리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도크를 놀리고 고정비 부담을 받는 것보다는 네. 뭐라도 사업을 수주를 해서 뭔가 이제 이익을 창출을 하는 게 당연히 기업의 선택이라고, 훌륭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조선업이 호황인 상황에서 물론 그게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것도 좋은 부분들이지만, 뭐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상선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조선까지 이야기 다뤄봤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방산이 2025년도에도 꼭 봐야 하는 섹터로 말씀 주셨는데요. 뭐 기업은 어떻게 해요?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도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 결국 대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대장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 신규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도 사실 제일 높게 봐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 성장 측면에서도 물론 다른 기업들도 다 성장합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LIG 넥스원도 성장을 하고 하지만은 네, 어쨌든 그 이익 레벨에 대한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좀 투자 측면에서는 편할 수밖에 없다.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폴란드 저희가 이제 물량에 보통 실적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 4분기 때 나갔던 물량들이 워낙 많았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또 단기 실적 기대감들도 좀 이제 붙여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에어로를 좀 관심 있게 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켜봤는데 네. 이렇게 뭐 떨어지고 지금 거의 다 돌아오고 극복했네요. 있죠. 네. 근데 이거 밸류가 이게 맞습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보통 방산의 밸류라고 하면은 네. 뭐 글로벌 평균이 이제 PER로 봤을 때 한 20배 정도로 평가를 많이 기준점을 보고 있는데,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7배, 18배 정도 수준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글로벌 평균 수준까지는 거의 도달은 하고 있다. 다만 이게 이제 그런 비교 지수, 그러니까 멀티플로 봤을 때는 뭐 17배에서 20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네. 또 이익의 레벨이 커지면 또 그만큼 시가총액은 커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익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조정시 매수예요? 저희는 계속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와. 그 이유는 이게 뭐 올해 내년 실적이 성장하고 끝나면은 더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실적 성장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올라가고 내년에도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결국 멀티플은 뭐 17배, 20배 고정을 해도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레벨이 커지니까 시가총액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주가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장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뭐 그런 주가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또 이제 뷰를 바꿔야겠죠. 좀 더 싼 기업들을 찾거나 이제 이런 것, 그런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인 거 원하면 중소형으로 가고 좀 중장기 이익 레벨의 규모가 네. 압도적인 그런 중장기로 보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압도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질문 좀 괜찮았나요? 네,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제가 싹싹 뽑아내려고 노력했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로스 리서치 구독자분들께 방산, 로봇, 테마, 뭐 투자 전략 이렇게 해라! 뭐 딱 한마디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조언 같은 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방산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제가 로봇도 그렇고 이제 네.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이 다 좋은데 이제 단기 변동성들이 다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장 특징 아니에요? 뭐 국내 장 모든 종목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의 알지. 변동성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 방향성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단기적인 대응은 사실 또 결국 주가에서 저희가 수익을 내려면은 매수하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매도하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저는 계속 장기적인 우상향 관점을 좀 보시면서 조금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제가 보는 섹터들은 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2022년부터 해서 주가 랠리들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600% 700%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년 동안 보유를 했으면 그 정도 보였던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0% 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해서 상장 초부터 해서 에어로스페이스 네. 2020년도 그 4년 동안 네. 15,000원에서 42만 원을 갔어요. 이야.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다 이렇게 변동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길게 길게 봤을 봤더니, 때는 네. 이런 수익률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성장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들에 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는 게 뭐 과거에 이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성향이 그렇다면 네. 로봇과 방산 테마 꼭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도움 말씀 전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양승훈 연구위원님과 시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